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신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인도 국기 제정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은 뭐 국경, 국가 이름, 또 수도, 그리고 또 국가 등 여러 국가 상징물들을 통해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국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인식하기 쉽죠. 아무래도 눈에 띄기도 쉽고. 그래서 그 오래 전부터 그 해당 국가의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혹은 역사적 유물들과 함께 그 나라의 전통, 혹시 역사, 문화, 또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 국가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국기가 3개, 깃발이 3개가 보입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1947년까지 인도 내에서 이 독립된 신생 독립국인 인도의 국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런 깃발들인데요.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이 3가지 깃발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했었고 또 왜 변화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그 1947년 7월 22일 날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국기가 제정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 간디의 국기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기 전에 인도에서도 그 깃발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이미 기원전 2000년경 전에 그 인더스 문명 시절에 그 유적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 새겨져 있는 게 발견되고요. 또 고대와 중세 시대에도 인도에 존재하던 여러 왕국들에서 그 해당 왕국의 어떤 문장으로서 동물들이 들어간 이런 깃발들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더 이후에는 1866년 정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령 인도의 총독들에게 직접 하사한 군기도 발견이 됩니다. 더 이후에도 또 이런 그 깃발들이 발견이 됩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그 1910년대 말까지 특히 인도의 그 동부 벵갈 지역을 중심으로 반영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면서 여러 가지의 깃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인도 고대, 그 다음에 또 중세, 또 1920년대 이전까지 등장했던 인도의 그 깃발들은 사실은 그 국가 개념이라든가 민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상이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그 대표하는 깃발로서의 의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아우르는 깃발로는 인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그 191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도에서도 그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던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인도를 어떤 식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까를 아주 주요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깃발을 제정해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자 이런 인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식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간디라는 인물입니다. 1910년대 중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로 돌아온 이후 그 인도의 그 민족주의 운동 무대에서 아주 그 주요한 인물로 급부상했는데요. 간디가 1921년 4월 13일 본인이 그 출판하는 영인디아라는 이런 그 영자 일간지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깃발은 모든 나라들의 필수품이다. 수백만 명이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영국의 유니온 잭이나 미국의 깃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깃발이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도인들도 삶과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깃발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도의 그 국기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인식할 수 있는 모두가 그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국기에 대한
어떤 언급의 그 첫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그 간디는 당시 인도에서 그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두 사람과 함께 그 삼색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위에 있는 우표로 제작되어 있죠. 이 삥갈리 벤까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당시에 굉장히 젊은 그 남인도 출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삥갈리 벤까야는 뭐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전 세계 한 30여 개 국기들의 그 의미라든가 재정 과정 등에 대해서 소책자를 제작해서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당시 그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던 이런 단체의 그 주요 회의에 직접 이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인도도 그 국기라는 이런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설파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간디가 아마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삥갈리 벤까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국기를 한번 도안해봐라 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단에 보이는 사진의 인물인 랄라 한스라즈라는 인물이 단순히 색깔만 배열된 국기가 아닌 그 국기에 어떤 인도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취합을 해서 간디가 1921년에 그 고안한 국기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국기입니다. 보통 간디의 깃발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화면 그 깃발 중간에는 이렇게 물레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디의 세 가지 색깔로 된 이 삼색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국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물레, 이 물레는 간디가 이미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그 경제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1700년대 말부터 영국이 인도산 면화를 값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영국으로 가져간 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의 그 기간 동안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을 해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그 식민지인 인도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굉장히 막대한 그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간디는 만약 그 인도인들이 물레를 직접 돌려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된다면 더 이상 비싼 영국산 옷을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영국에 저항하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멀리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상징성을 띠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물레를 국기의 그 중간에 이렇게 도안으로 넣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아마 많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간디가 그 물레 앞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간디가 그 랄라 한스라즈라는 인물의 조언을 받아서 이 물레를 또 넣게 된 배경에는 이 물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도의 농촌이라든가 도시, 그다음에 또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까지 또 종교의 구분 없이 당시 인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직접 돌려서 옷을 짜 입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급이라든가 종교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이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간디가 국기에 집어넣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색깔이 가진 의미가 사실 이후에 좀 인도에서 이 국기를 둘러싼 굉장히 큰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간디가 당시 그 세 가지 색깔의 깃발을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세 가지 색상의 의미를 오른쪽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흰색은 힌두와 무슬림을 제외한 인도의 모든 종교를 포함한다. 그리고 가장 소수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둔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녹색은 인도의 무슬림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그 인도의 인구 구성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힌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 국기의 좀 그 종교적 성격이 사실은 가미가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간디라는 인물이 인도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그 굉장한 위상 때문에 이 간디가 고안한 이 세 가지 색깔의 깃발이, 세 가지 색깔을 담은 이 깃발이 인도 전역에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그 앞서 보여드린 인도의 세 가지 간디의 삼색기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인도의 아흐메다바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때 간디가 고안한 이 삼색기가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그 사로지니 나이두, 그다음에 사르다르 발라브 파텔 등 그 당시 인도 민족주의 운동에 있어서 아주 그 중심 인물들이 간디 주변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렇게 깃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전 인도인들이 또 다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1923년에 찾아옵니다. 1923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도 중부에 위치한 그 나그푸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디가 고안한 깃발을 가지고 인도의 뭐 민중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운동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식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예, 어떤 이런 특정 상징물을 인도인들이 이처럼 다수가 활용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나그푸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영국인 그 지역 행정가가 이 지역에서는 간디가 고안한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간 이 깃발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지역의 인도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그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디 선생이 고안한 이 깃발을 들고 활동을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이 벌어지고 또 뭐 감옥으로도 끌려가고 이런 소식이 이제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주요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이 나그푸르라는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띠아그라하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간디의 그 아주 그 핵심 사상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사띠아그라하라고 하면 간디의 깃발을 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그 압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런 그 사회 운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부터 7월까지 한 4달간 이 나그푸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뭐 그 인도의 민중들은 깃발을 사용하고자 길거리로 나서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또 영국군 경찰들이 무자비한 또 통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영국 식민 정부가 이 나그푸르에서 진행되는 그 깃발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더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아주 그 대규모의 반영 운동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해당 지역에서 간디의 삼색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1923년 8월 17일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중들이 간디의 그 삼색기를 들고 반영 운동의 일정 부분 큰 성과를 거둔 이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나그푸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전역에서 우리가 영국 식민 지배 하에 있지만 인도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깃발을 들고
어떤 그 대중 집회라든가 모임을 해도 되는구나. 예,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나그푸르 깃발 사티아그라하를 계기로 전 인도인들이 그 간디가 고안한 삼색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민중들이 이 한낱 천조각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인도 민중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어떤 국가적인 상징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건 아니죠. 독립을 한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국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당시 이 사건으로 간디가 고안한 이 삼색기가 거의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국기만큼이나 중요한 상징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도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대중들이 그냥 한 곳에 모이기 위한 일종의 그 표식, 표지 이런 걸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 한낱 천조가리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국가 상징물이란 게 이토록 중요성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그푸르 깃발 사티아그라하를 계기로 간디가 고안한 삼색기가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국기에 버금가는 이런 상징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간디가 고안한 삼색기가 인도 그 전 민중들한테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920년대 말쯤에 이르면 이 간디가 고안한 깃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는 그 간디의 그 삼색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상단에 힌두 마하사바의 깃발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힌두 마하사바라고 하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좀 극우 성향의 힌두 근본주의 성향의 그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들이 주인이고 힌두들의 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기치를 가지고 모인 단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자생하지 않은 무슬림, 이슬람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이런 외래 종교들을 좀 적대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런 그 린치를 가하는 이런 그 양상도 보인 단체인데요. 이 힌두 마하사바 같은 경우에는 간디 선생께서 1921년에 고안했던 이 깃발에 특히 이 가운데 있는 녹색이 무슬림을 상징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힌두 마하사바의 입장에서는 인도는 그 힌두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인 그 무슬림들이 인도인들을 대표하는 깃발에 녹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상징으로 들어간 게 못마땅하다라고 해서 이 간디의 삼색기 사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그 황토색의 그 다음에 그 칼, 그 다음에 또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만자죠. 이런 그 상징 표식이 들어간 자신들의 전통 깃발을 이런 주요 행사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보시면 시크 교도들, 터번을 쓰고 다니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시크 교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 간디 선생께서 고안한 그 깃발에 제일 하단은 빨간색인 힌두, 가운데는 녹색인 무슬림,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흰색이 힌두와 무슬림을 제외한 모든 종교라고 언급을 했는데 인도에서 자생한 시크교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시크교가 그냥 이 힌두와 무슬림을 제외한 기타 모든 종교를 상징하는 이 흰색에 포함되는 건 우리 시크교도들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시크교도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상스러운 색깔이라고 여기는 노란색, 이 노란색을 간디의 삼색기에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힌두 마하사바라든가 시크교뿐만 아니라
뭐 전통 산스크리트 연구를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색상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문양을 이 간디의 삼색기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태가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간디 선생께서 1921년에 이 깃발을 고안할 때 본인이 적색은 힌두, 녹색은 무슬림, 그리고 흰색은 그 힌두와 무슬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의미한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 내에서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지 않았나 라는 걸 이제 뒤늦게 인지를 하고 1929년에 그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들이랑 그 비공식적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지금 그 깃발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색깔의 의미를 바꿔야겠다. 기존에는 힌두, 무슬림, 그 다음에 그 외의 종교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색깔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회적으로 이 굉장히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적색은 이제 희생, 그 다음에 녹색은 희망,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흰색은 순결, 이런 의미로 바꾸자라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개를 하죠.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고 간디 선생님께서 고안하신 이 깃발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상징물이다 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 시작된 논란이 그렇게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당시의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던 이 단체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인들이 전부 다 단합을 해서 하나가 돼도 지금 대영 제국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마당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버려서 인도인들끼리 지금 이 깃발 한 장을 두고 서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문양을 넣어달라고 지금 서로가 갈등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931년에 인도 국민회의가 국기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1931년 4월 1일, 2일 양일간 오늘날은 이제 파키스탄 땅이 됐죠. 이 카라치에서 국기위원회, 내셔널 플래그 커미티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이 간디의 삼색기를 둘러싸고 나온 이 사회적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 국기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주황색의 그 왼쪽 상단에 물레가 들어간 단색의 물레라고 하는 상징물만 들어간 이런 국기로 바꾸자.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인도인들도 그리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인식하기도 쉽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위원회의 그 아주 그 오랜 회의 끝에 마지막 최종 결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일어났느냐? 인도 그 국민위원회의 인도 국민회의에 소속된 이 여러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아니 1921년부터 이미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은 이 간디의 삼색기를 하루아침에 단색으로 바꿔버린다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를 굉장히 좀 지우는 이런 성격이 될 것도 같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간디가 고안한 깃발이 인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됐는데 그 인지도를 앞으로 더 활용하지는 못할 망정 또 새로운 모양의 깃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그 세 가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물레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가운데 흰색 선 정중앙에 넣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그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전 인도 국민회의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을 합니다. 인도 국민회의의 새로운 깃발은 기존의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상이 수평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색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프론색, 흰색 및 녹색이 사용되며 흰색 선 중앙에서는 짙은 파란색으로 그려진 물레가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색상에 종교 갈등적 의미는 없으며 사프론색은 용기와 희망을, 흰색은 평화와 진리를, 그리고 녹색은 신뢰와 기사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물레는 대중들의 희망을 상징한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1921년에 간디 선생이 고안한 그 깃발이 종교적 의미가 애초부터 부여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 내에서 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국민회의 국기위원회는 이 깃발과 관련된 종교적 성격을 다 지우는데 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종교적 성격을 지워서 인도인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같이 그 깃발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자 이 국기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1931년 인도 국민회의의 국기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기를 둘러싼 대립은 오히려 첨예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 앞서서 1920년대 말까지는 극우 힌두 단체들이라든가 뭐 시크 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간디의 깃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했다면 이 1930년대에 이제 접어들어서는 인도의 무슬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인도의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간디가 고안한 그 삼색기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간 깃발은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단체가 193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인도 국민회의의 주요 지도자들도 다 힌두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그 깃발을 고안했던 간디 선생도 힌두고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1921년 간디가 고안한 이후 1931년 다시 인도 국민회의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깃발은 힌두들에게 더 치우쳐져 있는 이런 결정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인도 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깃발조차도 사용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녹색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들어간 무슬림을 상징하는 깃발을 공식 행사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힌두와 무슬림 갈등이 이제는 이 국기를 깃발을 둘러싸고 또 새롭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 그리고 1947년 독립 이전까지 뭐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이 깃발을 둘러싸고 뭐 새로운 어떤 뭐 회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어떻게 보면 힌두와 무슬림 혹은 인도 국민회의와 무슬림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뭐 어떤 그 타협을 위한 이런 그 협상 같은 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긴장 상태가 한 15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1947년 독립을 아주 코앞에 두게 됩니다. 독립을 코앞에 두게 되니까 이 신생 독립국 인도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구성할 것이 뭐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 국민회의와 또 자와할랄 네루라고 하는 초대 수상이 될 것이 또 너무 분명한 이 국가 지도자가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겁니다. 인도 내에서 이렇게 깃발을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가 이제 곧 또 독립을 할 텐데 독립을 하게 되면 국제회의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 많은 국빈들이라든가 손님들이 찾아오면 공식 행사를 할 경우에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인도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깃발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깃발을 우리가 국기로 그냥 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947년 6월 23일 그 재헌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또 임시국기위원회가 한 번 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 인도의 최종 국기를 정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한 3주 이상 이렇게 그 열띤 토론과 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47년 7월 22일 독립을 한 3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신생 독립국 인도의 공식 국기가 공표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 인도의 국기로 사용되고 있는 국기인데 이게 이제 1947년 7월 22일 날 공식적으로 책대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47년 7월 22일 날 그 인도의 재헌의회에서 인도의 공식 국기가 채택된 이후에 이제 곧 초대 총리로 내정될 자와할랄 네루가 재헌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그 인도 국기를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사진으로 남아서 당시에 그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자, 그럼 1931년에 또 인도 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깃발과 1947년 독립을 앞두고 인도 그 국민회의가 또 채택한 깃발, 이 두 개의 사진이 지금 떠 있습니다. 뭐 크게 바뀐 게 없죠, 사실은. 색깔 배열도 거의가 아니라 그대로이고요. 이제 하나의 그 눈에 띄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앙에 있는 흰색 선 안에 들어간 물레 모양이 이제 어떤 바퀴 모양으로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947년에 제정된 인도의 그 국기, 여기에는 사실 그 초대 총리 네루의 어떤 국가 비전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물레를 빼고 왜 바퀴 같은 모양을 집어넣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루가 그 볼 때 물레가 들어간 국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물레가 들어간 국기를 앞면과 뒷면에서 볼 때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앞에서 이 국기를 보는, 깃발을 보는 사람들하고 뒤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모양이 다르죠, 지금. 왜냐하면 이 물레에 이 방추란 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뒤에서 보는 사람이 다른 모양의 깃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루는 독립인도의 국민들은 모두 그 하나의 공통된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깃발 같은 경우에는 이 물레 모양이 들어가면서 앞쪽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뒤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른 모양의 국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 통합이라든가 단합에 있어서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레를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레 모양을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레 모양을 애초에 인도 국기에 깃발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간디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아마 네루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디의 흔적을 뭐 아예 그냥 깃발에서 국기에서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1947년 7월 22일 재헌의회에서 네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러나 그 간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간디 선생께서 그려놓은 물레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깃발의 모양이 앞과 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레에서 바퀴 모양만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물레의 모양은 우리 국민들이 상상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물레 모양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네루가 간디의 물레를 또 빼고 이 바퀴 모양을 집어넣은 데에는 어떻게 보면 초대 총리 네루의 그 경제관과도 좀 연관이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그 몇몇 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간디 선생이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인도의 농촌입니다. 간디 선생께서는 인도의 농촌의 하나하나 마을들이 만약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인도 전체가 다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개 한 개의 마을이 잘 살게 되면 이 모든 마을이 포함된 인도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친 건데, 반대로 네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회주의 경제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경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의 그 사회주의식 경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루는 좀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개 한 개의 마을이 자립을 해서 인도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간디 선생의 말도 맞으나, 인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각종 자원도 수탈당했고, 그 사이에 인도의 그 일반 국민들도 너무 그 가난해지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 인도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그 중공업 시설이 먼저 설비가 돼야 된다. 이런 중공업들이 먼저 안착이 돼야 인도가 스스로 물건을 생산하고, 도로를 통해서 그 물건을 운송하고, 또 댐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초들이 아주 튼실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 선생의 생각과 달리 신생 독립국 인도는 한동안 국민들이 좀 고생을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라도 일단은 그 중공업 시설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디와 이제 반대의 경제관을 얘기한 거죠. 민중들이 좀 한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중공업부터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관을 주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네루라고 하는 이 초대 수상이 봤을 때 이 물레는 굉장히 그 간디의 경제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이 간디의 물레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생 독립국 초대 총리로 이제 활동할 네루에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중공업 위주의 어떤 경제와는 전혀 상반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물레를 국기에서 좀 빼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 관련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운데 있는 지금 바퀴가 어떻게 보면 그 물레의 그 바퀴 모양을 남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네루라고 하는 그 인도 초대 총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인물이, 인도의 역사적 인물이 남긴 고대 유적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유적이 무엇이냐? 이 하단에 보이는 이 사자상, 여기 지금 화면에는 그 사자가 3마리만 보이는데 뒤쪽에 지금 1마리가 더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총 4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사자들이 앉아 있는 하단에 원통형 선반에 보면은 인도 국기에 들어가 있는 바퀴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인도 국기에 들어가 있는 바퀴 모양이 보이는데, 이 사자상 하단부에 있는 이 원통형 선반 위에 있는 이 바퀴 모양을 따온 겁니다. 네루가. 이 사자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원전 268년에서 232년 사이에 재위했던 고대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쇼카 대왕이 기원전 268년부터 265년 사이에
인도 동부에 있는 칼링가 지역에서 한 10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칼링가 전투를 벌입니다. 예, 전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 아쇼카가 그 역사책에 따르면 수많은 주검들 사이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깊은 회상에 빠졌다고 해요. 예. 내 수명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데 내가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륙하면서까지 영토 확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 내가 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한 끝에 예. 앞으로는 이 전쟁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비폭력, 불살생 이런 정신을 더욱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예.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 비폭력과 불살생 정신을 거의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그 마음을 먹은 아쇼카 대왕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신이 그 확보한 영토 곳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워서 그 돌기둥 표면에 새겼어요. 예, 이웃들 간에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굳이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데 동물들을 이렇게 도살하지 말아라 등 이런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를 돌기둥에다가 새깁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 4마리 사자상은 그런 돌기둥에 상단부를 장식하고 있던 장식품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네루가 이 아쇼카 대왕이 세운 돌기둥 상단부를 장식하고 있던 이 4마리 사자상에서 이 바퀴 모양을 가지고 온 이유는 고대 인도에서 아주 광활한 영토를 확장한 아쇼카 대왕의 그 어떤 인도를 통일한 이런 정신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폭력과 불살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런 그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아쇼카 대왕의 그런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는 이런 측면을 본인도 신생독립국 총리로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다짐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인도 국기가 1947년에 이렇게 제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왼쪽은 1948년 1월 30일 날 영면한 그 간디의 간디 선생의 모습입니다. 간디 선생의 장례식 때도 인도 국기에 덮여서 이렇게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1964년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이런 그 일로에서 사망한 그 네루가 영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이제 그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루를 덮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47년에 인도가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할 당시 네루가 아주 그 깊이 관여했던 그 재정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인도의 국기를 덮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인도의 국기가 어떻게 제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제정 과정에서 인도 내에서 어떤 그 갈등과 또 불만의 소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도가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하기 직전에 자와할랄 네루를 비롯한 인도의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의 그 최종 국기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미 논문도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희 사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에서 하는 이 사업 아젠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 사업단은 인도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1991년 7월 인도가 그 경제개혁 개방을 단행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인도의 그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 그 이전과는 아주 그 상당히 다른 국면에. 그래서 그런 변화 양상들이 지닌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언어 문학, 그 다음에 종교 철학, 또 정치 경제, 또 역사, 또 사회 문화 이렇게 5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분과에서 1991년 이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인도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것이 인도의 그 사회가 굉장히 힌두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주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힌두 근본주의 성향, 극우 힌두 성향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도가 그 예전에 없이 힌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갈등이 좀 더 첨예화 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는데 이런 양상에 대해서 뭐 현재 굉장히 그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과연 이러한 현상이 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애초에 인도가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할 때 과연 그 당시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인도가 되기를 원했을까?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인도의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도 국기 제정 과정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 인도의 그 역사 또 정치가 굉장히 그 힌두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든가 또 사회적으로의 어떤 그 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라고 좀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인도가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할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은 인도와 같은 다언어, 다인종, 또 다종교 사회에서는 특히 종교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섬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그 굉장히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인도의 중요한 국가 상징인 이런 국기에 투영을 해서 인도 국민들과 인도의 국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그 상징물로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그 인도가 힌두화되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과연 인도가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할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인도 정부가 이렇게 그 힌두를 중심으로 한 힌두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연구와 강의를 한번 진행했다는 짧은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저의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연하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항상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